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남님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매월 한 번씩 조선시대 때 조선에서 중국에 보낸 그 사절들, 일교 사절들이 남긴 기록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달에 하나씩 책을 선정해서 세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 철학자에 관한 그 공부를 같이 조금 했는데 그것도 좀 겸해서 어 지금까지 논의했던 사항을 좀 종합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 지난해 가을에는 그 마찬가지로 조선 정부가 그 일본의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외교 사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외교 사절들이 남긴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매월 한 책씩 선정을 해갖고 세 번 읽고 지난해 12월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오늘은 조선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목을 조선의 한 지식인 조혼을 통해 보는 중국 중심주의 사고 구조라고 정했는데요. 사실은 조언이라는 그 인물에 관한 그 이야기도 아니고 중국 중심주의 혹은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에 관한 뭐 본격적인 그 논의도 아니고 주로 주안점은 사람들이 그 어떤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고를 하고 사물을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그 구조적인 측면을 조금 이제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현재 우리들에게도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과거에 비춰봐서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글이 빠졌네요. 제가 쓴 글이 이상하게 빠졌는데 과학자를 하시는 김영식 그 선생님이 쓴 그 훌륭한 책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인데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라는 책인데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서 그 김영식 그 선생님 어떤 그 결론을 내리냐면은 중화 사상인데 화자만 나오네요. 이상하게. 중화 사상이 그 조선 왕조 후기 즉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 지식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규정한 틀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챕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선의 연행사들이 중국에 갔던 연행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많이 바탕으로 했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의 글들을 분야별로 검토한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 틀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뭐 미래도 거기에 틀 안에서 생각하고 하는 그 조선 지신들을 지배했던 하나의 그 사고방식의 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했는데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 사고에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에 어떤 가치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모든 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바탕을 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그래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박할 그 여지가 이제 저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언젠가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썼어요. 아주 제가 볼 때는. 근래에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최고봉의 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중화 사상, 중화가 여기서 이제 키 워드죠. 그 사상하면은 알겠는데 중화하면 이게 무슨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죠. 중화라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화는 중국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화주의하면 중국 중심적 사고 방식, 중국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예전에는 중원이라고 그 이해를 했어요. 중원. 이 중원이 어디냐면은 그 중국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황하하고 양자강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황하 거기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도읍이 있었던 지역. 지금으로 하면은 그 낙양. 지금 그보다도 더 큰 도시가 이제 정주죠, 정주. 남경에서 기차를 타고 북경으로 가다 보면 정주역을 이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강을 사이에 두어서 양옆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고대에 국가가 형성되고 이제 번성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중원이라고 지칭을 하고 중화라고 그랬어요. 중화. 자, 이들 지역에는 그 어떤 민족이 살았냐면은 중국에는 우리가 지금 한족 하면은 그 중국 사람 대부분이 한족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한족은 그렇게 단일한 민족이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은데 그 밑에 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황하 지역에 살던 족이 그 화하족이라 그래. 화하족. 중국에서는 고대에 화하족이 살던 지역을 중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중국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발전되고 싹트고 이제 개화한 그 이데올로기 사상을 중화 사상이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중국 중심주의라고 이거를 지칭했을 때 지금 이것을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생각한다면은 미국 중심주의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중심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툭하면 그 미국이 기준이 되고 미국이 하는 일이 옳고 또 뭐 앞으로 이런 사회를 뭐 뿌리자 할 때 또 미국을 어떤 이상향으로 얘기하는 그 집단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 경험에 그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미국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네가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세계의 중심이고 자기는 그 뭘 해도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은 사는 동네가 거기입니다. 그 정치학에서 쓰는 그 개념 중에 미국 예의주의라고 있어요. 예의주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용어를 썼어요. 그 어떤 기자가 약간 좀뭐 도전적으로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미국의 힘이 그 세고 뭐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미국은 예의라고. 우리 어떤 거를 해도 괜찮다고. 미국은 예의라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 위에 미국은 서 있다고. 그래서 그 미국 그 예의주의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그 뭐 현재도 그렇지만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절대 뭐 남의 눈치 안 봅니다.
자기 이익을 딱 설정되면 거기 따라가서 하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는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민족주의 할 때,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어쨌다 이제 비판을 하고 하는데 어떤 연구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민족주의가 가장 센 나라가 미국이래. 근데 그때 민족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 문화적, 가치적 민족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심주의, 중화 사상하는 것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중심주의, 미국 예의주의와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중국 중심주의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머리 구조, 사고 방식은 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중화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원, 원래의 중국, 화하족에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제가 며칠 전에 중국의 그 사회과학원에 굉장히 큰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고고학 중심의 이제 박물관인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며칠 전에 찍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황하 지역이 이제 그림으로는 잘 좀 보기가 힘든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요 정주라고 있어요. 정주. 요 가운데 정주가 있고 뭐 서사촌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쪽 가면 낙양이 있고 여기에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이리두 알리토란 알리토. 여기가 이제 주 그 유적지의 그 발굴된 이제 장소인데 여기서 엄청난 유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쪽을 계속 전부 발굴을 엄청나게 해왔는데 중국은 이제 역사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고학의 중심은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하운주, 뭐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이쪽 가면 고고학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래의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 이제 이쪽 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전부 하나라 혹은 상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유적지에 발굴된 지역의 이름이 이리 이 중국의 간지체로 해가지고 두자 머리도 그 이리 두라는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그릇들을 보면은 되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이 실용적인 그 그릇이 아니고 청동도 있고 그 토기 같은 이제 그릇들도 많은데 전부 이것이 그 의뢰용의 이제 그릇입니다. 뭐 술 담고 과일 담고 이런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요.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유교의 얘기 이런 데에 이제 많이 그 이제 기재가 되고 그런 모양, 크기 등등에 의해서 그 붙여진 명칭이 한자가 다 달라요. 근데 그 한자들은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이제 굉장히 힘든데 이 얘기 뭐냐면 이 당시가 그 의례 중심의 그 사회였다는 거예요. 의례 중심의 사회. 그래서 유교에서 그 중화 사상이 이제 좀 체계화된 것이 이제 유교인데 유교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이제 의례죠, 의례. 그런 것이 그 실물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박물관에 견학 갔을 때 그 용준이라고 있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백자를 봤을 때 그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용. 그 용이 상상 속의 이제 동물이었는데 처음으로 그것이 형상화돼 갖고 용어 사람들이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표현한 최초의 그 실물이 발굴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이거래, 이거. 그래서 여기 그
약간 좀 용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뭐 이렇게 오버해 있는데 이것이 그 이쪽 박물관에 굉장히 큰 박물관이에요. 시진핑도 두 번이나 왔는데 그 박물관에서 가장 그 핵심되는 전시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부터 아주 신석기 뭐 이때부터 내려왔던 그 생상 속의 동물을 처음으로 형성한 것에 실물이 이쪽 지역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뭐 등등인데 하여간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화주의, 중국 중심주의의 사상이 그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형성이 되고 전파가 되고 이제 고착화가 되는 것이 일정한 지역 내에 국한된다는 거죠. 황하 지역, 그 남북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꽃을 피웠다 이런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떤 사고방식, 가치, 체계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그 요소로서 우리가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 어떤 풍경, 그 지역.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하지, 행동을 하지, 이렇게 얘기한다 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영국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이런 경우라면 어떠한 행동을 할까? 양자를 비교해 보면은 서로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공간과 그 환경이 다르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형성되는 가치나 이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중국 중심주의, 그 중화 문명을 논할 때는 이런 공간적인 요소, 그것의 어떤 제한적인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지?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이제 비교를 하면서 대부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하는 짓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면도 있죠. 뭐 같이 다 뭐 식사하고 잠자고 비슷한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뭐가 조금 달라요. 그죠? 좀 달라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좀 다르고 미국 같은 미국 사람들 하는 짓이 좀 다르고 근데 그 다른 것을 만드는 그 기본적 요소로서 하나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것은 그 공간인 거예요. 공간. 그죠? 공간. 환경이 다르면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인은 어떤 사고방식을 할까? 행동을 할까 할 때 공간이라는 그 팩터를 생각한다면은 한국인이 하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은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리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딱 적응이 된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하는 것이 보편이고 남도 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자, 그럴 때 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왜 서로 갖고 왜 서로 다를까? 근데 그들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할까 하는 것을 어떤 사고라 할지 어떤 문화라는 개념이라 할지 가치라 할지 등등을 이해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11세기의 한국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라도 이름도 다르니까. 그렇지만 같은 핏줄 이어져 뭐 족보를 딱 열어보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같은 민족으로서 쭉 내려왔는데 자, 17세기 한국인,
19세기 한국인, 현재 한국인,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같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인간일까? 같지는 않죠. 그죠? 같지는 않아요. 아마 17세기의 한국인을 지금 저희가 딱 현장에서 만난다면 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이상한 얘기도 하고, 하는 짓도 이상하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10세기 한국인하고도 지금하고도 엄청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제너레이션만 달라도 서로 다르잖아요. 젊은 층하고, 그, 노년층하고 세대 갈등이 있다고. 아까 오광 선생님은 쌍둥이들 세대 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고방식이 다르더니 몇 초 차이로, 몇 분 차이로. 그러니까 이게 18세기 한국인은 과연 우리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럴 때 11세기 한국인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는 영국인하고 예컨대 비교해 본다면은 누가 더 다를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7세기 한국인은 영국인 우리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차라리 영국인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민족인데도 그 시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주의, 어떤 사고방식, 이해의 틀,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할 때 시간이라는 그 팩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어, 조혼이라는 사람을 한번, 잠깐 이제 보았으면 합니다. 조혼은 1544년에 태어나서 1592년에 세상을 떴는데, 이제 중국의 그 사절로도 이제 갔고, 중국을 봐서 명나라죠. 명나라에서 관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그 아이디어도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아, 조선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글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제언도 많이 했고, 근데 1592년에 세상을 떴는데, 그 임진왜란 때 세상을 떴어요. 그 충청도 가면 금산이라고 하죠. 금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거기서 싸우다가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 부모를 잃고서 또 돌아다니다가 거의 뭐 어린벙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국왕이 좀 거두어갖고 먹을 거를 좀 주라고 이런 그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상식적인 전제를 갖고서 조선의 중심주의의 그 사고 방식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조언을 그냥 참고로서 잠깐 이제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조언이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연행사 간 적도 있고 글도 남기기 때문에 연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보았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물어볼 것은 왜 그들은 그 조헌은 더 나아가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서 행동을 했을까? 이것이 이 조헌이 중국에 갔다 와서 국왕인 선조에게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 가서 면밀히 관찰하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중국이 너무나 문명국이더라. 너무 문화가 발달돼갖고 부러웠다. 거기에 비해서 조선은 너무 뒤처져 있다. 그래서 국왕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상소를 올립니다. 동환 봉사라고 해서 상소를 여러 번 올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을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제목을 붙이자면은 이게 중화주의라는 거예요. 중국 중심주의. 그래서 1574년에 국왕에게 그 상소를 올려가지고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시행하자고 이제 건의를 합니다.
왜? 중국의 문물과 제도, 문화, 문명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문화인이 돼서 살자고, 우리도 사회를 좀 아름답게 만들자고 이 사람은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느껴가지고서 이런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 근데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뭐가 있으면은 그거 따라야 된다고. 뭐 일본의 뭐를 따라야 된다고. 뭐 그러고 우리가 늘 보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좋은 얘기니 우리나라 명나라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왕이 뭐라 했냐면은 아, 중국은 너무 멀리 있는 나라라고 우리하고 풍속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그 중국을 따라 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승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요것을 보고서 저희는 뭘 이제 캐치할 수 있냐면은 이 조선의 지식인, 지배계급, 사족들, 남성들의 그 어떤 사고하고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하고 이 국왕, 권력을 잡고 있는 국왕의 이 사이에 어떤 약간의 갈등,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원의 권위는 조선 지식인 관료들의 중화주의를 대변한 겁니다. 대변하고서 명나라 제도를 넘어서 그 조선의 지식인들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꿈꾼 게 뭐냐면 중국 3대의 정치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3대라는 거는 아까 황하유역에 있던 그 세 나라예요, 세 나라, 고대. 이 고대의 세 나라가 조선 시기든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이라고. 가장 선진적인 문명이라고. 이걸 뭉뚱그려서 중화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조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언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러한 그 중화주의에 관한 그 이야기는 뭐 한국에서도 어, 많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가르쳐요. 중국 중심주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프라이드를 넣어준다고 그 시진핑이 왜 이런 그 시진핑 생각에 고고하게 굉장히 그 관심이 많대요. 왜 많이 관심이 많으면 가서 얘기 들어보면 기분이 좋대. 일단 그때 문명이 가장 최선단이고 여기서 많은 것이 나왔고 다른 나라 퍼져가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요새 그 시진핑은 그 민족의 차별성을 점점 없애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율성. 그 중국의 프라이드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통합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중국 중심제 사고방식에 대한 그 이해는 많은 경우는 이것이 뭐 더 우수한 것, 열등한 것, 이런 양자 대입으로 이해하는 이제 경향도 많고요. 중국이 더 앞서 있는 것, 중화주의를 따라가는 측은 좀 열등한 것, 상하관계로 보는 상하관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도 많고, 이게 중국 에서 이제 학생들이 거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중국 학생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중국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때 유학을 오건 중학교 때 유학을 오건 대학 때 유학을 오건 얘네들 중국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받는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이 교육, 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는 이 중화주의예요, 중화주의. 조단, 한국은 겉으로 어쩌고 해도 완전히 졸로 봐요. 옛날에 우리의 어, 종속국이었다고.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할지 세계를 이해하면 너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점들 제공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4년 내내 안 깨지는 학생들도 왜냐하면 그 자기네 기존의 체제도 다시 봐야 돼, 다시. 기존의 체제에 대한 그 비판적인 그 의식의 감각 없이 과거에 대한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겁도 나는 거예요, 걔네들. 겁도.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잡혀 있어요. 꽉 잡혀. 미국 애들이 미국 중심주의 꽉 잡혀 있듯이 한국에 관한 한, 일본에 관한 한 중국 그 젊은 학생들은 그 중화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족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이 올바른 이해의 이 관점일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이해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저희 지금까지 이 공간이라는 그 결정 요소도 있고, 시간이라는 결정 요소도 있고, 두 가지가 근본적인 그 범주잖아요. 그 두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중화해주로 다른 방식의, 다른 방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중화 사상, 중화주의 뭐 등등에 관한 저설들도 많고 논의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것인가?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따라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그 조언이 생각했던 이 제목이 안 나오네요. 제가 중국어를 이용해가지고 타입을 쳤는데 한자가 안 돼가지고 이 컴퓨터가 중국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 중심주의 컴퓨터 같은 이게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한자로 된 제목이 있는데 안 나와요. 그 저기 PPT가 한글로 해가지고 제 컴퓨터 이상하게 한자로 변형이 안 돼. 그래서 중국어로 쳤는데 아주 아무튼 그래서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의관 옷에 대해서 조선의 옷은 도대체 야만의 옷이라고. 지금 얘기가 패션. 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패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 생활 중에 많은 그 수입을 옷에 투자하잖아요. 신발부터 생각해 보세요. 뭐 머리끝까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이제 어, 돈을 사용하고 뭐 여러 신경을 쓰고 그것도 이제 신경을 쓰고 이런 거죠. 저도 뭐 이거 신경 쓰기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션, 의관 이것이 이제 문명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척도가. 그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왜 특히 예전에는 옷이 중요한 옷을 딱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계급사회잖아요. 지배계급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잖아요. 옷이 다 달랐어요. 그다음에 남녀, 그다음에 결혼 전, 결혼 후, 그다음에 장년, 이 옷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 문명의 척도로, 문화의 척도로서 이 옷이 엄청나게 논의가 됩니다. 옷이. 근데 조선에 이렇게 보니까 중국 가서 보니까 달라요, 옷이. 당연히 다르죠. 아, 이 문명국의 옷이라는 게, 문명국의 패션이라는 게 이렇구나. 돌아와가지고 왕한테 안 됩니다. 우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문화인답게 삽시다. 그래가지고 쓴 글이에요. 쓴 글에 어떤 얘기를 하면 문관의 옷은 땅까지의 거리가 일촌이 되게끔 하고, 응? 그러니까 이 찬찬하게 땅에 닿게끔 하고, 무관의 옷은 땅에서 한 5촌까지 좀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매가 좀 넓더라. 뭐 등등 해가지고 해서 소매통은 문관은 9촌으로 하고, 무관은 조그맣게 하자. 이것이 바로 문명의 상징이라고. 응?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면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죠? 저는 미쳤나, 이럴까. 그죠? 어떻게 이게 넓고 좀 길고 짧고 한 것이 그 문명의 축소가 되네. 이 사람은 중국 가서 보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헤어스타일을 이제 봤는데 이 북경에 갔다 오려면은 요동을 거쳐서 요동을 지나오려면은 거기는 몽고족도 있고 특히 여진족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조선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요동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 다민족 국가였어요. 거기는 저 바이링구래, 바이링구. 조선어 하는 사람, 여진어, 중국어 다 통해요, 서로. 근데 거기서 딱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헤어스타일 비슷해. 가슴이 찌르는 거야. 야, 우리 오랑캐구나, 우리. 조선이 오랑캐구나. 조선에 와가지고 왕한테 쓴 거예요. 우리도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자고. 그래, 문명국이 아니냐고.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읽으면서 그 웃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그래도 이 문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 신기하네. 제가 하나는 그 간자재로 쓰고 중국식 하나는 대만식으로 써. 대만식은 나오네. 대만식. 그래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 가만히 접해서 보니까 중국 가면은 여행사들이 가면은 뭐 두 달씩 그러거든요. 그래도 많은 사람 만나요. 그리고 손님 오니까 연희도 많고 연희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술을 별로 안 먹더라고요. 근데 조선 사람들 술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 조선의 남자들의 그 문화 중에 이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술입니다. 술. 술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술. 일본도 술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근데 술을 한국서 예전에 많이 먹으면 힘이 자기 센 줄 알아. 많이 먹을수록 힘이 센 줄 알아. 그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가봤더니 술 안 먹더라. 그래가지고 술 먹지 말게 하자. 그 문화가 아니에요. 문명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술만 좋아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 음. 그래서 왕한테 자기가 그 잔도 만들어가지고 올려요. 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요 이상 크게 못 만들게 전국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반포하자고. 응? 그 왕하고 신하들하고 그 파티할 때도 조그만 잔을 쓰시라고. 큰 잔 말고 뭐 등등을 해요. 그래서 이 술 먹는 문화, 재정을 축내고 백정을 병들게 한다. 정치를 방해하고 뭐 이익되는 게 없다. 이게 바로 야만의 상징이다. 그래가지고 술 좁게 먹게 하자. 이 중국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어떤 의무감, 책임을 갖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습속을 이제 보니까 그 어떤 정조나 동지나 생일을 맞이하면은 가장에게 할애하고 가장의 의자에 앉으면은 처와 첩이 먼저 와서 할애하고 여러 동생들이 다음에 와서 할애하고 괴수와 누이가 다음에 와서 할애하고 이게 막 쓴 것 같지만 정확히 순서를 쓴 거예요. 순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가장의 의자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앉는다. 앉아서 절받지 말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절받아라. 결혼하는 얘도 보니까 중국은 친형으로서 하더라. 이게 뭐냐면 남자 집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거야. 근데 이게 유교에 가래에도 이렇게 이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조선은 워낙 조선의 풍속이 고려 때부터 그런 풍속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서 여자집에 그, 자기 그 와이프의 처가에서 사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야만의 풍속이라고 이제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버리자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재산 상속의 문제가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중국에 가봤더니 이렇더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는 노비가 너무 많다. 아주 비천한 무리라도 노비를 한 100명씩 두고 있다. 이거 야만의 상징이다. 노비 없애자고.
실제로 그랬어요. 보통 제가 이제 인지도라는 쪽을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양반들 중에 좀 농토끼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비 수가 보통 200명에서 500명, 200명에서 500명.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다음에 왕가도 노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왕이 있으면 자식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 파트너가 많아, 애들이 많아요. 애가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을 뭘 갖고 선물을 주냐면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노비하고 땅을 선물로 줘요. 노비를 선물을 보통 주는 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50명, 100명씩 줘요. 그 다음에 1년, 2년 홍역에 안 걸리고 축하한다고 또 100명 주고, 또 땅 주고. 그래서 노비가 엄청, 그래서 조선은 전체 인구에, 제가 볼 때는 그 피크 시에는 전체 인구의 한 40%, 거의 50%가 노비였어요. 노비사회지, 노비사.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비는 군대에서 면제가 됐어요. 왜 면제가 됐냐면 양반들이 안 나섰어. 가서 군대 가면 그동안에 노동력이 뺏기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래가지고 그 왕을 뒤틀어가지고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비는 군역에서 제의를 시켰습니다. 물론 양반도 안 가고. 그럼 세금을 내고 군역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평민들인데 평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국력이 셀 수가 없는 거죠. 10명이 있는데 3명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명 일해가지고서 다 먹여 살려내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서 노비 너무 많다. 그래서 중국은 노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조선 사회가, 이 전근대 조선 사회가 이 동양에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특징을 들려면 제가 볼 때는 노비입니다. 노비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노비를 줄이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수사의 노비를 각각 1000명씩만 남기시고 그 건장한 자는 뽑아서 군정에 보충하시오. 이게 내수사가 뭐냐면 왕가의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노비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부서. 그 내수사가 갖고 있는 노비 왕실에 속한 국가가 아니라 왕실 개인의 그 왕실에 속한 그 노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은 그 미개의 상징이라고 없애자고. 자, 그래서 이 중화주의 언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기서 일단 몇 가지 사례에서만 금방 본다면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왕권하고 신권, 사대부, 사조 양반하고의 어떤 미묘한 권력 관계를 여기서 읽어낼 수 있다. 알 수 있죠. 그죠? 내수사 노비를 줄이라 그러고 뭐 자기의 중화주의에 그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중화주의를 언급하고 의견을 제공하고 주장하는 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주. 이 사람 좋은만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의 글을 잘 읽어보면은 아, 조선 사회가 이랬구나. 다른 데 잘 안 나와 있는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중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를 꿈에 그렸는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했는지 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화주의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거기서 읽어낼 수 있는 그 정보도 뭐 다양하다. 그 칭의가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이 문자를 쓰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상당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기록을 남겨야 될 것,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가려가지고서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뜻하지 않게 조선의 실상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컨대 그 왕권하고 사족하고의
갈등 관계, 약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이 중화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일반 피지민하고 관계가 있을까?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중화주의는 이 사족들만의 사족들 사이에 사족과 양반 세력과 국왕과의 그 관계 구조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많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중화주의 언설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면한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자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이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고, 현실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정부의 이제 그 보호, 비판적인 그 주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딱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뭐 중국이라는 기준, 거울이 있다. 현실을 고치자, 미래를 이렇게 바꾸자 했을 때 대부분 중국을 따르자, 중국이 우리의 모델이다 하는 중국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왜 중국을 그렇게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는가? 이상향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다. 중국이 그 송인의 나라이고 공자맹자의 나라이고 유교의 문화가 먼저 발상을 했고 꽃을 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상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중국 고대의 하운주의 3대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하운주에 대한 칭송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주나라가 과연 주나라는 길잖아요. BC잖아요. BC. 주나라가 과연 이상형의 나라였을까? 물론 가본 적도 없죠, 이 사람들. 옛날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 땅을 파가지고서 무슨 유물을 확인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상상 속의 중국의 상상. 근데 지금 현재의 그 중국 사회에서 주나라에 관한 그 역사 그 연구의 성과를 보면은 문헌 자료, 고고학 자료만 등등하면은 아, 이 호러블 소사이어 가서 살 수 없는 사회 지금. 예? 노비 사회, 뭐 계급 사회, 그 아주 폭력 사회. 근데 그런 건 다 빼고서 유교 경전에는 아주 하나하게 그려져 있죠. 그죠? 실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중국이라는 기준을 갖고서 이제 주장을 하고 이상을 꾸민 거죠. 자, 그래서 이 중화주의, 중화사상, 중국 중심의 그 내용들을 쫙 부어서 보면은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공통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 그 잣대, 이것을 저희가 이제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 국가, 세계 만물을 이해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 어떤 그 잣대로 그 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중화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화 사상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밖으로 삐져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 바탕을 해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빠지는데요.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제 컴퓨터 가져왔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억을 해가면서 빠진 이유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가치 제도가 더 낫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 그 고대 중국의 지식과 제도에 대한 동경, 유교 경전들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철학이라 할지 사상이라 할지 등등의 단어를 써가지고 어휘를 써가지고 묘사를 하지만은 그 바탕을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것에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일종의 신앙이고 이제 종교다. 그래서 뭐 종교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중화 문명이, 그러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타인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땅 위에 실천하고자 한 거죠. 이럴 때 중화사상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계속 이제 이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변의 잣대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또 불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잣대와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이제 저희가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그 잣대 기준을 이제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저기저기에서 입맛에 맞는 것을 뽑아가지고서 잘 짜집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교론지 읽을 때 겁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짜집기 기술에 속으면 안 돼. 예? 뭐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쓴 글이 대단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입맛에 맞는 걸 뽑아가지고 그걸 잘 짜가지고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짜집기 하는 기술이. 그 춘을 짜듯이 기술이. 역사에서 몇 가지 스토리를 빼오고 누가 얘기한 걸 몇 스토리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얘기한 것에 정반대가 되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모순 뛰는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쫙 모른 척하고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짭니다. 체리 피킹이라고 영어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존재했다고 믿고 뽑아가지고서 어떤 인류 문명의 그 이상향은 이제 그리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이런 중화사상이 조선에서 이제 점점 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것이 점점 그 관념화가 되어요. 현실하고 동떨어져 점점 관념화, 이데올리화가 돼가는데 이제 이런 것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중화사상이 형성이 되고 확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심화가 되면서 변해가거든요. 인간도 다르고 약간씩 사회 변화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변해가는데 조선 왕조가 길잖아요. 500년이잖아요. 500년 동안 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조 때 19세, 18세기 말에 오면 이런 등등의 책을 이제 편찬을 하는데 제목이 길어요. 네, 편찬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뭐냐면은 이 중화 사상이 점점 딱딱해져 가는 과정이 딱딱해져 가는 점점 이것이 그 고착화되어가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돼가냐면 당시에 중국을 지배했던 것이 여진족이잖아요. 만주족. 근데 만주족은 조선이 몇백 년 동안 멸시했던 민족인데 갑자기 중국을 잡고서 통치하고 조공을 바치려 오라고 하니까 도저히 뭐 용납할 수가 없는 속으로. 그렇지만 안 가면 죽으니까 갔어요. 열심히 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중화를 중국하고 조금씩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중화가 조선으로 옮겨져 왔다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점점 관념화돼 갑니다. 이념적 가치로서의 명나라가 조선에서 실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문명이 점점 그 조선에서 전개되고 있다.